새벽 2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요한 밤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정수는 갑작스런 소음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정수는 잠옷 차림으로 벌떡 일어났고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72세의 정순에게 새벽 방문객은 불길한 예감을 주었어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나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안 계세요?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랫집에 사는 미연의 목소리였거든요. 미연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정순이 문을 열자 55세의 미연이 다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평소 차분한 미연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할머니, 빨리 피하셔야 해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피하다니? 무슨 소리야? 정수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우선 중요한 물건들만 빨리 챙기세요. 중요한 물건? 통장, 집문서, 현금 같은 거 말이에요. 미연은 정순의 손을 잡고 재촉했어요. 정순은 미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평소 치킨 가게를 운영하며 늘 웃음을 잃지 않던 미연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 알겠어. 정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서랍 속 통장과 인감도장, 현금을 챙겼습니다. 장롱 깊숙이 들어있던 집문서도 챙겼어요. 할머니, 빨리요. 미연의 재촉에 정수는 가방에 물건들을 대충 넣고 나왔어요. 이제 저희 집으로 가요. 두 사람은 아래층 미연의 집으로 급히 내려갔습니다. 정순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미연의 집에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정순을 맞아줬죠. 평소 정순이 자주 왕래하던 친숙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게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일단 앉으세요. 음료라도 가져다 드릴게요. 미연은 정순을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정순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피하라는 거야? 찻잔을 받아들며 정순이 물었어요. 미연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충격적인 이야기니 마음에 준비하시고요. 미연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오늘 저녁에 저희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는데요. 그 손님들이 바로 할머니 아드님과 며느리분이더라고요. 이 말에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성민이와 지연이가 너네 가게에? 네, 처음에는 그냥 일반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군가 닮았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 집에서 봤던 사진이 생각났어요. 미연은 평소 정순의 집을 자주 오가며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순의 아들인 성민과 며느리 지연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게 왜? 정수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분들이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얘기였어요. 정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연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뭐라고? 정순의 손에서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이제 다 끝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힘없는 노인네 하나 정신병원에 끌고 가는 건 일도 아니라고. 미연이 들었던 대화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병원 사람들이 3시에 맞춰 온다고도 했고요. 정순의 얼굴은 점점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미연의 진지한 표정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급하게 가게 문을 닫고 할머니한테 달려온 거예요. 미연의 설명을 들은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미연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쨍그랑 정순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손에 힘이 빠져버린 거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당탕탕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쿵쾅쿵쾅. 바로 위층 정순의 집에서 들리는 소음이었습니다. 정순과 미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떨었어요. 할머니, 미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말이 정말인가 보구나. 정순도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어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위층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발소리,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정순의 집이 난장판이 되어가는 소리였어요. 할머니의 집을 뒤지는 모양이에요. 미연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순은 온몸이 떨렸어요. 만약 집에 있었다면 정말로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니 끔찍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위층의 소음이 점점 잠잠해졌어요. 아마 포기하고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미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에 허탈함과 함께 공포가 몰려왔죠. 미연아,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연의 질문에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순의 인생에 닥친 가장 큰 시련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으니까요. 정적이 흐른 뒤 정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연이 가져다 준 따뜻한 차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을 진정시켜줬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죠. 남편 재철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성민과 지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혼자 지내기 적적하실 텐데 저희와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성민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요,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살아요. 며느리 지연도 살갑게 정순을 설득했었죠. 두 사람의 눈빛이 간절해 보였고 정순은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같이 살면 너희한테 짐만 되지. 난 그냥 혼자가 편하다. 정순은 젊은 부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했었죠. 그 후로도 몇 번의 설득이 있었습니다. 성민과 지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거를 제안했어요. 어머니, 정말 걱정돼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만약에라도 어머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며느리 지연은 특히 정순의 건강을 걱정한다며 자주 찾아왔었죠.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걱정은 고맙지만 난 아직 멀쩡해.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성민과 지연의 접근 방식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정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그만두고 작은 카페 하나 차릴까 하는데요. 성민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카페? 정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지연이랑 둘이서 함께 운영하려고요. 그런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성민의 말에 정수는 무언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집 팔고 자금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저희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결국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집을 팔라는 얘기였죠. 정수는 즉시 고개를 저었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랑 여기서 살아온 세월과 추억이 있는데 이 집은 못 판다. 나 죽거든 팔아.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꾸린 보금자리였고 성민을 키워낸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성민과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며느리 지연이 아쉬운 듯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되잖아. 정순의 대답은 냉정했고 그날 이후로 성민과 지연의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죠.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이렇게 발길을 끊어버리다니. 하지만 정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상했었구나. 정순이 혼잣말을 했어요. 미연이 정순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야, 그냥 지난 일들이 생각나서.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부터 나를 돈으로밖에 안 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정순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생을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이었어요. 밤늦도록 일하며 학비를 대주고 결혼할 때도 온갖 지원을 다 해줬었죠. 할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미연이 정순의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래도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요. 미연은 정순을 위로하려 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었어요. 오해가 아니야.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했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상한 일들이요? 성민이가 예전보다 자주 내 보험 얘기를 했어. 정순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건강검진도 자꾸 받으라고 하고, 그때는 그냥 효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개월간 성민은 이상하게 정순의 건강과 보험에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니, 보험은 가입되어 있으시죠? 혹시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섬뜩했습니다. 미연아, 나 정말 무서워.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이제는 확실해.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말이에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미연이 정순의 등을 쓸어주며 달래줬어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미연아. 정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너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고 창문으로 새벽 공기가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미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다른 이상한 일은 없으셨어요? 다른 이상한 일? 정순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할머니를 미행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위험한 일이 생겼다거나요. 미연의 질문에 정순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아, 그러고 보니 정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 길을 걷는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쌩하고 지나가더라고. 정말 아슬아슬했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때는 그냥 운전자가 조심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또 다른 일도 있었나요? 미연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밤에 산책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뒤를 따라오더라고. 골목길에서 발자국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뒤돌아보니까 모자를 쓴 사람이 있었어. 내가 걸으면 따라 걷고 내가 멈추면 따라서 멈추더라고. 다행히 옆집 김씨 아저씨를 만나서 집에 같이 갔지. 정수는 그때를 떠올리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것들이 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미연의 말에 정수는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그것들도 전부 성민이가 한 걸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정수는 지난 몇 개월간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워졌죠. 미연아, 나 정말 무섭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성민이가 그런 짓을 했다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니? 정순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어요.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미연이 정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미연의 따뜻한 말에 정수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과연 성민과 지연이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해치려 할까요? 그리고 자신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정순의 길고 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어도 정순의 마음속 어둠은 더욱 짙어져만 갔어요. 하지만 미연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곁에 있었기에 정순은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붙이고 아침이 밝아오자 다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을 세워야 해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얘기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글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정순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성민이한테 직접 얘기를 해볼까? 정수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막막했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미연이 갑자기 주먹을 탁자에 내려쳤어요. 할머니,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미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 정순이 답답해하며 물었고 미연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복수를 해야죠. 복수라고? 정수는 깜짝 놀라며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네, 괘씸하잖아요. 평생 키워준 부모한테 어떻게 그런 패륜을 저지를 수 있어요? 미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복수라고 해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정수는 현실적인 걱정을 했지만 미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복수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계속 머리를 맞댔지만 구체적인 복수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모두 현실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미연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맞다. 미연이 갑자기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제 아들 동혁이 있잖아요. 동혁이? 갑자기 동혁이는 왜? 정수는 미연의 아들을 한두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동혁이가 형사거든요. 이 말에 정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연과는 돈독한 사이였지만 미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었기에 아들이 형사라는 사실은 몰랐었죠. 형사라고? 정말? 네, 강력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동혁이가 제일 잘 알 거예요. 미연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침내 해결책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미연아, 그럼 동혁이한테 도움을 청해보자. 정순도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았어요. 미연은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혁아, 엄마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30분 후 키 크고 단정한 청년이 미연의 집 문을 급히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동혁은 29살의 젊은 형사였어요. 날카로운 눈빛과 침착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순과 미연은 밤새 일어난 모든 일을 동혁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동혁은 침묵 속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동혁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단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녹음이나 영상 아니면 서면으로 된 증거 같은. 동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단순한 목격담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뭐든 해볼게. 정수는 결의에 찬 듯한 표정으로 말했고 동혁은 즉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나냐?
사건이 하나 생겼어. 지금 우리 어머니 집으로 와. 주소 보내줄게. 30분 후 또 다른 젊은 형사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이민우입니다. 민우는 27살의 신참 형사였지만 날카로운 직감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요즘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자식들이 가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큰 문제죠. 민우의 말에 정수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볼게요. 동혁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선 할머니 집에 몰래 CCTV와 녹음기를 설치할 거고요. 아드님과 며느님의 동태를 24시간 감시할 거예요. 두 형사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치밀했어요. 할머니, 핸드폰 통화 녹음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동혁은 정순의 핸드폰을 받아들고 통화 녹음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시는 건 당분간 위험하니 저희 어머니 집에서 지내세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그래도 힘이 난다. 정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복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서렸어요. 할머니,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그래. 각오는 이미 했어. 정순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드디어 정순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정순은 혼자가 아니었고 전문가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2세 할머니와 젊은 형사들의 특별한 동맹. 그 복수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었죠. 한편 정신병원 입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성민과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없었고 난리를 치며 집을 뒤졌지만 통장 집문서, 보험 서류 등 재산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죠. 이상하다. 그 시간에 집에 안 계실 리가 없는데. 성민이 지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눈치신 거 아닐까요? 지연이 불안하게 물었죠. 설마.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우리 계획을 무슨 수로 아시겠어?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계획이 틀어진 만큼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성민은 결국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을 정순이 눈치채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죠. 미연의 집에서 지내고 있던 정수는 벨소리가 울리는 휴대폰에 찍힌 아들의 이름을 보고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동혁이 알려준 대로 녹음 버튼부터 눌렀습니다. 어머니, 별일 없으세요? 성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이미 알고 있었죠. 다정한 목소리 뒤에 숨은 진심을요. 성민아, 얼마 전에 집에 도둑이 들었던 것 같아. 정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도둑이요? 신고는 하셨어요? 아니, 도둑 맞은 물건은 없는 것 같아서 신고는 안 했어. 성민은 정순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자신들이 뒤진 흔적을 도둑으로 생각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엄마 친구 순덕이 알지? 순덕인에서 하루 자고 돌아왔는데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은 어디 계세요? 성민의 질문에 정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정순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응, 미용실 가려고 잠깐 나왔어.
그럼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예상치 못한 성민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아니야. 머리하고 순덕이네 가서 저녁 먹고 들어갈 거야. 올 거 없다. 그렇게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지만 정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성민의 다정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이 무서웠거든요. 정수는 바로 동혁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 내용을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반대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반대로? 할머니께서 먼저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아드님이 먼저 식사를 해자고 했다는 것이 분명 뭔가 새로운 계획이 있는 것 같거든요. 동혁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미리 대비하고 초대를 한 것이 유리할 것 같았죠.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미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완벽하게 준비할 거니까요. 동혁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주말에 오라고 할게.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성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주말에 며느라기랑 같이 집으로 와라. 오랜만에 같이 밥이나 먹자. 어머니 집에서요? 성민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며느라기도 좋아하잖니. 성민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주말에 지연이랑 같이 갈게요. 성민은 속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정수는 곧바로 동혁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동혁과 민우는 미연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분명 조용히 밥만 먹으러 오는 건 아닐 거야. 그럼요. 철저하게 준비해야겠네요. 동혁과 민우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할머니, 우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적이 드문 새벽이 되면 집 안 곳곳에 CCTV랑 녹음기를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바로 아래층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정수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예요. 민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동혁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 그럼 알려주는 대로만 할게. 정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숨어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동혁아, 근데 혹시 그들이 어떤 방법을 쓸지 예상이 되니? 옆에 있던 미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마 더 확실한 방법을 쓸 거예요. 동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식사 자리라면 아마 음식에 독이나 약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할머니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특히 음료수나 국물같이 액체로 된 건 절대로요. 그리고 만약 약을 넣는 장면이 촬영되면 그 순간이 바로 체포 시점이 될 거예요. 민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신호를 주면 될까? 정순이 물었어요. 간단하게 컵을 바닥에 떨어뜨리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즉시 올라갈 거예요. 동혁의 설명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네 사람은 세부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새벽 동혁과 민우는 정순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여기에 하나 더 설치하자. 동혁이 거실 모퉁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작은 카메라를 책장 뒤에 숨겨놓았습니다. 부엌 쪽에도 녹음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민우가 식탁 아래를 살펴보며 말했죠. 두 형사는 1시간 넘게 집안 곳곳에 장비들을 설치했어요.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실까요? 동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할머니는 생각보다 강하신 분이야. 미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편 성민과 지연은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성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약 넣는 거야 쉽죠? 근데 이 약, 혹시 돌아가시는 건 아니겠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잠들게 하는 수면제 같은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쓰러진 것처럼 보이겠네요. 그렇지. 그럼 우리는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돼. 성민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정순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혹시 누가 보면 어떻게 해요? 지연은 자신들의 범행이 목격될까 불안해했습니다. 누가 보면 어때? 아들이 쓰러진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가는 건데. 성민은 자신만만했죠. 시간이 흘러 드디어 약속한 주말이 되었고 정수는 미연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런저런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해온 손이 이렇게 떨렸던 적은 없었어요. 할머니,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동혁이 아래층에서 무전기로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민우도 거들었고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후 2시쯤 성민과 지연은 정순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은 잘 챙겼지? 성민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가방에 잘 챙겨왔어요. 지연이 손가방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든 작은 병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음료수도 하나 사왔어요. 지연이 건강음료 한 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미 약을 섞어둔 상태였어요. 잘 생각했네. 성민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둘은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을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정순의 집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띵동. 어머니, 저희 왔어요. 성민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정수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문을 열었습니다. 활짝 웃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죠. 그래, 어서 오렴. 배고프지? 어머니, 요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성민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며느리 지연이 건강음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가식적이었죠.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고맙다. 정수는 음료를 받았지만 바로 마시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마실게. 우선 밥부터 먹자. 정순이 음료를 냉장고에 넣는 모습을 보며 성민과 지연은
서로 아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머님 요리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음료 먼저 드세요. 건강에 좋은 거예요. 지연이 다시 권했습니다. 괜찮아. 밥 먹기 전에 먹으면 물배만 차지. 밥 먹고 마실게. 정수는 웃고 있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죠. 식탁에는 갈비찜과 된장국, 잡채 등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모두 아들 성민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우와,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정수는 웃으며 말하는 지연이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성민아,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부터 먹어봐라. 정순이 성민의 그릇에 갈비찜을 올려주었어요.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어머니가 해주신 갈비찜이 먹고 싶었어요. 성민이 갈비찜 한 입 먹고는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속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소화제 좀 가져다 주세요. 그 순간 정수는 이제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소화제 금방 가져다 줄게. 정순이 서랍장이 있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무언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지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순의 눈치를 보며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정순의 된장국에 투명한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동혁과 민우가 모니터를 통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에요. 증거 확보했어요. 민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촬영 잘 됐네. 화면을 본 동혁도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정수는 소화제를 들고 식탁으로 돌아왔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연스럽게 연기했어요. 자, 소화제 여기 있다. 얼른 먹으렴. 성민이 소화제를 받아 먹었습니다. 어머님, 얼른 식사하세요. 어머님이 힘들게 요리하셨는데 음식 다 식겠어요. 지연이 조급해하며 재촉했습니다. 그래, 같이 먹자. 정수는 며느리가 먹는 음식들만 골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된장국이 정말 맛있어요. 같이 드셔보세요. 정순이 국을 먹지 않자 지연은 계속 된장국을 권했어요. 응, 나는 원래 국물을 잘 안 먹어. 난 신경 쓰지 말고 너나 맛있게 많이 먹거라. 정수는 자연스럽게 요리조리 피해갔고 그럴수록 성민과 지연의 표정은 초조해졌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점점 어긋나는 것을 느꼈죠. 어머니, 국물이랑 같이 드셔야 소화가 잘 되죠. 아들 성민까지 나서서 권했고 정수는 곤란해졌습니다. 더 이상 둘러대기 힘들었던 정수는 일부러 물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큰 소리와 함께 유리컵이 깨졌습니다. 그 장면을 본 동혁과 민우는 위층으로 달려갔습니다. 몇몇 경찰들도 함께였죠.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성민과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고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민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정순의 복수가 시작된 순간이었죠.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머니와 식사를 하러 온 것뿐이에요. 지연이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동혁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게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민우가 작은 모니터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지연이 된장국에 뭔가를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지연이 말문이 막혔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김지연 씨, 지금 정순 씨의 된장국에 무엇을 넣었습니까? 동혁이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정말이에요. 지연이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럼 이건 뭐죠? 민우가 지연의 가방에서 투명한 액체가 반쯤 들어있는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이건 영양제예요. 어머님께 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성민이 대신 변명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양제라고 하셨죠? 그럼 성분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동혁이 증거봉투에 유리병을 넣으며 말했어요. 경찰관들은 성민과 지연에게 수갑을 채웠고 두 사람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를? 성민이 정순을 바라보며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성민아, 이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았니?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우리가 왜 어머니의 음식에 약을 타요? 오해라고? 그럼 치킨집에서 한 말들도 오해야? 정순이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미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섰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정순 할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잖아요. 힘없는 노인네 하나 끌고 가는 건 일도 아니라고 했던 말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미연의 증언에 성민과 지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여기 증인이 있는데도 발뺌을 하는 거야? 정순의 말에 성민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성민과 지연은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했죠.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거라고요? 정신병원이 아니라 어머니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모셔가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계속 뻔뻔하게 부인하는 성민에게 수사관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뭐죠? 수사관이 성민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정신병원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 서류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또 다른 수사관이 서류 뭉치를 내놨습니다. 정순 명의로 가입된 여러 개의 생명보험 증서들이었어요. 이건 어머니를 위해서 가입한 거예요. 성민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몰래 가입하신 거 맞잖아요? 그것도 수억 원짜리로요?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 3개월 동안 정순 씨에게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수사관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교통사고 미수 2번,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가 1번, 그리고 가스 누출 사고까지. 정수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했던 일들이었거든요.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CCTV를 분석해 본 결과 의도적으로 유도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 말에 정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치일 뻔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역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성민이와 알던 사이였구나.
정수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후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민과 지연은 단순히 정순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던 것이 아닌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정순에게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했지만 여러 번 실패하자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재산을 빼돌릴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보험금을 위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정수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총 보험금은 5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까지 합치면 12억 원 정도의 재산을 노린 것 같네요. 검사의 말에 정수는 온몸이 떨렸고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성민 씨와 지연 씨는 이미 다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이 추가 설명을 했어요. 작년에 지연 씨의 친할머니가 의문사하셨는데 당시에도 많은 보험금이 지급됐거든요. 이 말을 들은 정수는 뇌가 정지되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민 씨는 최근 도박 빚이 3억 원 정도 있는 상태였고 지연 씨 또한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네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정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성민과 지연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고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죠. 피고인 김성민, 김지연은 존속살해, 미수 및 보험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5년과 10년을 각각 선고합니다. 법정의 선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방청석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간다는 슬픔과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컸어요. 판결이 끝난 후 정수는 면회실에서 성민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성민이 유리창 너머로 울먹이며 말했죠. 하지만 정순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성민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가 있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잠깐 나갔었나 봐요.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엄마 목숨보다도? 정순의 질문에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다. 정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성민을 아들로 여기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밖으로 나온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죠. 하지만 정순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선 정수는 가을 바람을 깊게 들이마시며 후련한 기분을 느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미연이 정순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미연아. 이제 시작이야. 정순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번뜩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였어요. 미연아,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이라고?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수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미연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거든요. 며칠 후 제대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던 정수는 동혁과 민우를 따로 만났습니다. 형사 양반들 덕분에 내가 살았네. 정말 고마워. 그게 저희가 하는 일인데요. 뭐, 동혁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감사 표시는 해야지. 정순이 봉투를 꺼내자 민우가 손사래를 쳤어요. 할머니,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저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걸로 좋은 일에 써줘. 정수는 끝까지 봉투를 밀어줬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집으로 돌아가서 소파에 앉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성민이 감옥에 간 후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고요함 속에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자유로움도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성민과 지연의 흔적이 담긴 물건들을 모두 박스에 담았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 사진들도 모두 치웠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지만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일주일 후 정순에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문을 열어보니 낯선 여성이 서 있었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노인보호단체에서 일하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사건을 듣고 찾아왔어요. 박수진은 정순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후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할머니께서 용기 있게 맞서신 일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정수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수진의 제안에 정수는 놀랐어요. 늙은이가 무슨 도움을 줘요? 할머니의 경험담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정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남들에게 얘기한다는 건 선뜻 쉬운 일은 아니었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수지는 정순에게 명함을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순은 미연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좋은 일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남들한테 해도 될까?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미연의 말에 정수는 용기를 얻었고 며칠 후 정수는 수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해볼게요. 내 얘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첫 번째 모임은 작은 공민관에서 열렸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입니다.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들에 대한 믿음, 배신감,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맞서게 된 과정까지. 정말 힘드셨겠어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또 다른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자꾸 돈을 요구하는데 저는 아들이 집을 팔라고 해요. 하나둘씩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이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여러분, 참으면 안 돼요. 저처럼 맞서 싸우셔야 해요. 정순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증거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정수는 자신이 경험한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날 이후 정수는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분들이 오셨고 정순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가셨죠. 정순 할머니 덕분에 제가 아들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저도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순은 뿌듯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정순의 명성은 더욱 널리 퍼졌어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유명인이 되셨네요. 미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유명인이라니.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정수는 겸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어요. 정순 씨, 어떤 마음으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으면 해서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순의 진심 어린 대답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정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할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저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수는 가능한 한 모든 분들을 도와드렸어요. 때로는 직접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전화로 조언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정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소심하고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할머니,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미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정순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이제 정순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들을 돕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 제도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내 남은 인생을 이 일에 바칠 거야. 정수는 70대의 작고 힘없는 노인이었지만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노인 권익 운동가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봄날 정순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병에 걸렸다고 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이라고? 간암 말기래요.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운 아들이라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은 충격이었어요. 며칠 후 교도소에서 면회 요청이 왔습니다. 성민이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한다는 내용이었죠.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미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또 뭔가 꾀를 부리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정수는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도 가봐야겠어.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성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이 빠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어요. 어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성민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아프다고 들었는데 많이 아프니? 네, 많이 아파요.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파요. 성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성민이 유리창에 손을 댔지만 정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민아, 용서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해. 어머니의 용서가 없으면 저는 편히 갈 수가 없어요. 편히 가려고?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편히 가려고 해? 정순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제발. 네가 죽는다고 해서 너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이야, 내가 진짜 복수한 건 너를 감옥에 보낸 게 아니야. 성민이 놀란 눈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내 진짜 복수는 너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만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네가 나에게 입힌 상처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어머니, 내가 도운 사람들이 벌써 200명이 넘어.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됐어. 성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내 복수다. 내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나는 더 강해졌어. 정수는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성민아, 다음 생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으로 태어나렴. 면회실을 나온 정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해방감의 눈물이었죠. 한 달 후, 성민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장례식에 가실 거예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한테 성민이는 이미 3년 전에 죽었어. 정수는 성민의 장례식에 가는 대신 평소와 다름없이 노인보호센터에서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강연장에 모인 50여 명의 할머니들이 정순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이유는 없어요. 우리에게도 존엄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습니다. 제가 72세에 처음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아들한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수는 따뜻하게 할머니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날 밤 정수는 집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성민이가 세상을 떠났다. 슬프지는 않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떠나보냈으니까. 대신 오늘도 한 분의 할머니를 도울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내 남은 인생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갈 것이다. 펜을 놓은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한방눈이 내리던 어느 날 정순과 미연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좋아 보이세요. 나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정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할머니는 워낙 강하신 분이라 어떻게든 헤쳐나가셨을 거예요. 아니야.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고마워, 미연아.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나눴고
정수는 또 누군가를 도우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갔습니다.